자, 최근에 여론조사가 꽤 많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설날을 겨냥을 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감독님, 그 입소스부터 한번 먼저 보여줄까요? SBS가 입소스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저걸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정당 지지율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차기 대선은 정당 지지율을 먼저 볼까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있죠. 진보당이 있고 뭐 요걸 합하면 개혁신당을 글쎄 국민의힘으로 넣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결과 15%는 아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앞에 여당으로의 정권 재창출 요거는 이제 43%, 그다음에 야당으로 정권은 교체는 50%로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7% 포인트 차이고요. 그다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보면 전체로 볼 때는 이재명 35, 김문수 15, 홍준표 8, 그다음에 한동훈 7, 오세훈 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이거는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쭉쭉쭉 내려가는 거고요. 가상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좀 이게 이 조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금 지지도는 아까 보시면 이 여당과 야당의 지지도가 똑같습니다. 39인데 근데 이재명은 지금 42고 반대로 김문수는 28밖에 안 돼요. 30%가 모름과 무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보겠습니다. 22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표에 대한 좀 반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홍준표 27 요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요게 이제 지금 이 입소스 SBS가 한 여론조사고요.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있죠. 리얼미터 한번 볼까요? 자, 리얼미터 보면 요거는 이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요거는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이건 오세훈 리얼미터 아니에요? 이건 리얼미터 아니고 요거는 이제 갤럽일 겁니다. 그죠? 요거 한국 갤럽 건데 네, 그거 보여주세요. 갤럽 걸 먼저 보겠습니다. 갤럽 걸 보여주시면 갤럽은 보면 이재명, 오세훈 46대 43, 홍준표 45대 42, 그다음에 쭉쭉 가다가 그 밑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동훈 대표 거 보이실까요? 예, 48대 34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와 한국갤럽 주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좀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양자 대결을 했을 때하고 이게 입소스 거하고 갤럽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발표된 SBS 입소스 그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방식이에요. 전화 면접. 최근에 발표되는 것들은 리얼미터나 이런 거 말고는 다 전화 면접 조사인데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인데 자, 이 어제 SBS는요. 감독님 맨 위에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그게 몇 대 몇이었죠? 43대 50 아닙니까? 네. 43대 50.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보다도 7%가 높았어요. 근데 네. 자, 밑에 다시 가상 대결로 쭉 와 보죠. 쭉 와 보면은 이 보면 김문수가 제일 그래도 격차가 적다고 그러는데 14%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도 앞에 있는 정권 교체 여론을 못 받아 챙겨요. 다 못 받아 챙기고 국민의힘 주자들은 더 못 받아 더 못 받아 챙겨요. 챙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반대인 전화 면접 여론조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준비가 안 되죠. 말로 설명드리면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가 뭐 한 8%뭐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많아요.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도 한 7, 8% 많은데 그게 엊그저께 나온 그 YTN 엠브레인 퍼블릭 네, 조사가 엠브레인 조사.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상 대결을 붙어보면 그냥 또 뭐 붙어버린 게 많아요. 또 앞서는 것도 있어요. 김문수. 앞서는 건 ARS였고요. ARS. 예, 지금 전화 면접에서는 김문수가 42대 28이었다면 또 홍준표나 오세훈을 두면 42대 42 이렇게 나왔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뭐라고 하냐, 이제 종합할 수 있냐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일정한 경향성. 네. 그러니까 수치는 좀 다를지라도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자. 불안정해요. 자, 일단 이렇게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지만 공통적인 사안은 이런 겁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을 다 떠안고 있지 못하다. 즉 민주당의 지지율조차도 이재명은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 즉 이재명 포비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제 여권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여론조사는 지금 예전 그때 문재인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 했던 2017년 그 대선 결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분열됐을 때 나왔던 네. 결과 뭐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의 반토막 정도 여론조사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에는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는 여권의 어떤 주자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지금 뭔가 뚜렷하게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그나마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건 지금 계엄 이후에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높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보다는 국민의힘 심판 여론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그래도 우세한 것 같고 네. 최근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가지는 확장성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포비아일 수도 있고요. 확장성 문제가 또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김문수 지금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2명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잠시 지금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휴직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경향성에 비해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두드러지게 어떤 역할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가지고 혹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제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중도층의 여론과 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명분. 네. 자, 그럼 정말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네. 계엄에 찬성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이게 넘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찬성해 갖고는 계엄에 찬성하고 이거 갖고는 도저히 넘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탄핵도 마찬가지 부분 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결국은 다음에 있어서의 어떤 싸움은 자 분명히 이제 저쪽 야당 측에서는 당신 계엄 찬성하느냐, 지금 찬성한 거 아니냐, 제2계엄 하려는 거 아니냐, 뭐 네. 찬성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고 네. 특히 이제 거기에 취약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네. 지금 저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감독님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올린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SBS 아까 조사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9%예요. 39%고 무당층이 15%거든요. 네네. 근데 무당층에서 양자 대결 결과를 보니까 저런 수치가 나온다. 무당층에서 양자대결.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보면 이재명 19, 김문수 11.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현정님이 우려하신 그게 저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아무래도 뭐 정광훈 세력 좀 그쪽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분들이 요새 열심히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치는 좋게 나오나 무당층에서 보면 이재명보다 한참 뒤져요. 네. 반면에 8% 뒤지죠. 근데 한동훈은 무당층에서 25로 이재명 17보다 8%가 높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중도 무당층이 이 최근 여론조사에 얼마만큼 채집이 됐는지, 아하. 샘플 전체적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보수층들이 옛날에는 잘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장 빨리 차는 게 보수층이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걸 뭐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응답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연령대, 남녀별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거기 차면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아요. 음. 근데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보충들이 잘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받고 잘 응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야당의 좋은 이슈가 나올 때는 또 야당의 사람들이 또 잘 받고 잘 응답하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사만 갖고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편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칙과 정도가 뭐냐를 봤을 때는 자, 국민들이 이제 어떤 이 문제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하나의 어떤 이 해결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어떤 종착점, 즉 탄핵이 되고 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만약에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로 집중하게 되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호 뭐 지키기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양상의 이제 판단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다음 대선의 핵심 전선은 판가름하는 기준은 계엄에 대한 입장입니다. 일단. 네. 그래서 계엄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 비상계엄 때 어떻게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가 첫 번째 척도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비상계엄 이전부터 민주당이 계속 줄탄핵을 해오고 그 예산안 같은 거 삭감하고 특검 남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사실 육공화국 체제 자체가 쓸모를 다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국정을 마비시킬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여야 떠나서 국민 전반에 어떤 가지고 있는 불만 이런 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새로운 7공화국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계엄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유권자들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후보들을 면밀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장관이랑 그런 점에서 완전히 지금 대척점에 있죠. 반대편에 있죠. 예,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은 꼿꼿 문수 아닙니까? 네, 뭐 예, 문제 없다는 거죠. 사실상 문제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이제 낡고 낡은 육공화국 체제를 어떻게 뒤엎을 것인지, 기득권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또 국민들은 또 평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타파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또 국민들은 주시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도 선정했지만 참 재미있는 대목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김문수 지사에 대한 이제 저 지지도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또 대통령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지도가 이제 김문수 장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 문제에 가장 앞장서는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게 이제 김문수 장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우리 지호님하고도 옛날에 활동도 같이 하고 아주 그냥 극렬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반대에 지금 이쪽에 와 있잖아요. 정말 김문수 장관만큼 저 끝에 있다가 저 끝으로 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가장 강력한 그 인민노련인가요? 그때 당시 노동운동계의 아주 그 선노련 네. 선두주자였다가 네. 자통당 자유한국당까지 대표까지 하고 네. 정말 이 끝과 극의 인생의 어떤 사상적 궤적을 보면 정말 끝과 끝을 간 분이 아니겠어요. 그 김문수 장관이죠. 그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이 좌파 운동이 이제 막 그 굉장히 성업을 이뤘을 때 말이죠. 네. 저희 그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김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한국의 레닌이다. 레닌이다. 네, 한국의 레닌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마르크스는 이론 체계를 집대성했을 뿐이지 현실의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서 현실에서 최초로 그 마르크스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블라디미르 레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가 한국의 레닌이다 그러시요. 예. 그랬던 김문수가 예. 자통당의 초대 당 대표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극으로 이동을 했고 지금도 뭐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2020년 그때 4월 4.15 총선을 앞두고 1월 말경에 정광훈 목사가 후견인을 하는 자유통일당 창당대회가 열리는데 초대 대표로 이제 김문수 가 이제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상 정광훈 목사의 뭐 좀 뭐라 그럴까요? 하위 플레이어 이런 말씀드리면 본인도 굉장히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정광훈 목사 쪽에서 김문수 저 분을 보는 시각은 정광훈 목사가 다 키워주고 뭐하고 정광훈 후견인 비슷한 거죠? 그렇죠.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예. 정확히 표현하면 뭐 정광훈 목사를 후견인으로 둔 게 이제 김문수 지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분이 뭐 경기도 지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꽤 인기가 있었고 네. 또 이제 활동을 한 분이지만 이제 대구에 내려가면서 아주 정적 패배를 맛봤고 맞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자유통일당 쪽으로 가서 하면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문재인 뭐 임종석 이제 그때 이제 국회에 나왔은가요? 다 빨갱이 나오고 이제 그럴 때 한편 들어보면 야 그때 우리가 다 욕먹은 게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가장 센 빨갱이가 사실 김문수였는데 걔를 보고 빨갱이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요 극과 극을 이동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과 극을 이동한 사람은 또 언제든지 또 이게 이 생각이란 게 그래요. 어떤 이 가다가 조금의 어떤 수정과 이런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저쪽 끝에 있다가 야, 저 끝에 가는 거는 이거는 참 보기 드문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찐 거. 근데 참 왜 윤상현 의원한테는 지지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이제 막 개최하는 집회에 90도 각도로 뭐 인사하고 90도로 막 있잖아요. 인사하고 정광훈 목사한테 칭찬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그 적어도 이게 지금 대선 후보 여론조사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실험을 그렇게 전제하고 음. 찍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정도의 상징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뽑는 건데 그거는 결국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당의 그리고 보수 세력의 상황으로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서 저는 그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전광훈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김문수 장관은 정광훈으로부터 이미 후원을 받은 사람,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둘 사이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서 이미 체급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둘 사이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랑제일교회 있죠. 그 정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그 사랑제일교회의 김문수 장관 2018년도부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또 긴밀한 관계가 있고 2020년도에는 또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집회 예배를 했다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문수 장관은 벌금도 받아요. 벌금형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잠깐 나왔지만 2020년도에 자유통일당을 같이 만들면서 사실상 같이 만든 거죠. 같이 만들면서 비록 뭐 정치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김문수 장관과 정광훈 목사는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굳혔고 지금 최근에도 그 정광훈 목사는 김문수 장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노동부 장관 지명됐을 때 굉장히 추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윤상현 의원의 관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깊고 내밀한 관계여서 지금 우리 그 당과 전체 보수 세력이 처한 상황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체급이 높다. 그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서 김수 장관이 훨씬 더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저 야당도 말이에요. 민주당도 거의 김어준의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 또 정광훈 목사도 이게 지금 여권에 굉장히 이 분열과 어떤 이 강성으로 끌어다니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글쎄요. 참 그렇게 가다가는 이게 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도 저렇게 맨날 김어준 따라가다가는 결국 뭐겠습니까? 다 김어준한테 세례받아갖고 그냥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다가 저럭 꼬자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왜 넘어갔겠어요? 문재인 정권이 왜 정권 이 교체 연장에 실패했겠습니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국 감사고 뭘 하다가 그게 다 김어준이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이가 조국 앞세워갖고 그렇게 앞장세우고도 조국 하다가 결국 그쪽도 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정광훈 목사 앞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결국은 끝나고 나면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